미스터 N의 예측이 내달 또다시 깜짝 긴축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은행 개입해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엔화 약세는 불가피하고 우리 한국 원화가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에서 거의 8번째로 비중이 크다. 엔화만의 강세로 달러 인덱스 전체가 훅 돌았을 정도까지는 세상 바뀌고 시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또 오셨는데 예. 이번 주에도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사실상의 금리 인상 조치를 취했다 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 늘어난. 네. 근데 처음에는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스닥도 좀 급락을 하고 예. 한국 증시도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일단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 여기도 이제 드디어 참을 수 없다. 긴축이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지금 대표님하고 지금 영상 찍는 날이 23일. 이제 내일은 뭐 주말이자 또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죠. 올 한 해 거의 사실 다 갔죠. 끝났죠. 네, 거의.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BOJ는 지난 월화 이틀 동안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화요일 날 나왔던 결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목금 오늘 사흘째인데 그 이후로 당일날 상당히 어떤 충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BOJ는 그러고 이제 가라앉나 싶습니다만 요거는 가라앉을 재료는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증폭될 뭔가 가능성이 계속 있다. 증폭되고 계속해서 후속 액션이 나올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사실상 뭐 거기 슈퍼위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연준 무슨 뭐 BOE 22 스위스 중앙은행 많았지 네. 않습니까? 그 한번 그 참 지긋지긋하시죠 이제 매크로 얘기. 근데 우리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점집을 찾아갈 때 네. 맞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예. 그냥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뭐 소식 좀 없을까 뭐 그런 이야기 또 그래 나중에 부자 돼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시 경제가 어쨌든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후속이고 일단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예. 올 한 해 진짜 매크로 그리고 무슨 뭐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심지어 피봇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소리들만 하고 1년을 보내놓으니까 12월 들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 이제 매크로는 얘기 그만 내지는 뭐 매크로는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우리 또 8.15에 또 저기 그 약반 감초 김민수 대표도 한번 그렇게 썸네일이 올라온 적이 있어 갖고 살짝 한번 비틀었더니만 또 이렇게 막 내년에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종목입니다. 내년에도 매크로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네. 네, 지금 연중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주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었고 우리는 목요일 새벽이었는데 결국 4에서 4.5로 왔죠. 이번에 이제 75bp 4번 하다가 이제는 50bp로 낮추긴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최근까지 확인된 11월 CPI는 7.1%란 얘기죠. 7.1%. 이것 조금 이제 낮아졌다고. 이제 7.7에서 7.1로 확 낮아졌다고 그때도 좀 뭐 시장이 좋아는 했습니다만 이거 더 현재 4.5. 이 그림은 볼커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역대 연준 의장 키를 갖다가 키하고 역대 저 연방기금 금리하고 겹쳐놓으니까 이 얘기 있었습니다. 그때 옐런 다음으로 파월이 의장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꽤 오래전 나돌아다녔던 그림인데 야 그렇다면 이제 금리 올라가나? 사실상 절대적으로 제로 금리였으니까 네. 더 내려갈 데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점도표잖아요. 점도표인데 2022년 여기는 4.25에서 4.5로 만장일치. 궁금했던 게 내년도. 네. 그죠? 내년도가 애초에 9월 달에 여기 찍혀 있었는데 중간값이 2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에서 5.25 그렇게 갔고
지난번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닉 티밀하우스 얘기했었던가요? 닉 티밀하우스가 그 2023년에 5% 위로 갈 것 같다 하는 그 기사. 그 이름이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거는 좀 어려운데 뭔가 그런 뭔가 예, 있었죠. 있었어요. 예, 티밀하우스 기자의 그 기사로 사실 연준은 다 알려줬던 셈인데 그렇고 지금 이제 결국 그래서 5에서 5.25까지 갔고 더 놀라운 거는 중간값보다 위에 찍은 사람이 7이고 중간값 아래는 2밖에 안 됩니다. 약간 더 위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2024년부터 25년은 이 점이 너무 이렇게 아래 위로 너무 퍼져 있습니다. 중간값만 보자면 2024년 가서 100bp, 그 다음 가서 100bp 이렇게 빠진다는 것인데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도대체 5.5 이상에 찍은 사람은 누굴까요? 매파 아닐까요? 이번에 교체되는? 매파겠죠. 뭐 혹시 제임스 블라든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아니면은 뭐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 보시죠. 영란은행 3에서 3.5 왔습니다. 근데 CPI는 지금 인플레는 10.7%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요겁니다. 3분기에 GDP 마이너스 0.5%니까 역성장이고 자기들 보기에 4분기에도 마이너스 0.1%긴 하지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 말은 이제 경기 침체란 얘기인데 영란은행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역대 영란은행 총재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에디 조지, 여기가 머빈 킹, 여기가 마크 카니, 여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앤드루 베일리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는 이런 식이죠. 역대 가장 큰 인플레이션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 얘기죠. 유로존도 보시죠. 유로존 지금 이렇게 했던 게 99년 유로 22가 유로존이 출범했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은 5%간 적은 없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시기였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자 2.5까지 왔습니다. 유로존 전체적인 CPI는 여전히 10%대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어디 기사인지 이렇게 뭐 안 달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뭐 아르헨티나 유니폼처럼 이런 색깔은 이거 파이낸스 타임스잖아요. 라가르드의 이번에 이거 호키시니스 그 매파성은 유럽의 그 아주 끈적끈적하고 지긋지긋한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다 반영하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여느 때와는 달리 굉장히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네. We are in for the long game이래요. 롱 게임인데 이제 2.5에 왔는데 아직도 롱 게임에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끝이 어디란 얘기일까요? 그리고 슬쩍 굉장히 평소답지 않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다음 회의 때도 우리 50bp 그리고 한 50bp 한 2번 더 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로존 22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날 로이터는 아예 자체적인 분석 기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산타랠리 없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댐픈 피크 레이트 홉스 그러니 최종 금리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금리가 오를까에 대한 그 기대 조금 더 오르다 말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갖다가 완전 무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장클로드 트리셰, 마리오 드라기,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이 연금술사들 장클로드 트리셰, 마리오 드라기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빨간색의 유로존 인플레이션하고 유로 22 기준금리하고 좀 거의 붙어 다녔습니다. 네. 지금 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돈 푼 게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죠. 예. 해결책은 얘가 금리가 올라가든지 얘가 꺾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가면은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아마 전년비는 낮아지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년비 수치는 뭐 지금 뭐 10%대는 아닐 겁니다. 네. 유로존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7% 6%는 내려오겠습니다만 7% 6% 해봐야 여전히 2% 목표는 멀었고 7% 6%에 갖다가 그걸 갖다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설령 내년에 4%를 올린다 하더라도 인플레 대비 금리가 낮다는 느낌은 들 거고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 스위스까지 한번 보시죠. 스위스 공식 CPI는 3%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여기 말이죠.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가 0입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여기가 0인데 지금 금리가 2m 놀았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 보시면 이제 좀 짜갈라서 보시면은 2012, 13년 이 무렵부터 제로금리 하다가
14년 하반기부터 저기 막 그거 한 거예요. 2015년부터 해서 제로금리로 갑니다.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75에서 한참 머물다가 마이너스 0.25, 플러스 0.5, 이번에 1. 이 구간이 뭐였나 하면은 스위스 프랑이 안전통화라고 너무 막 매수세가 강해지고 스위스 프랑으로 몰리다가 스위스 프랑 강세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대응하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마무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무슨 뭐 22에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 차원이 아니고 기준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 0.75까지 했던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메시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다. 한참 골프 붐 불었을 때 타이거스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영광이라 했지만 영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를 살고 있는 이건 영광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남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결국 마침내 일본은행 마이너스 0.1%로 기준금리는 동결입니다. 그 예금금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국채 수익률을 갖다 조절하는데 현재까지는 제로 중심으로 해서 RA로 0.25%까지만 그거 하겠다. 근데 그거 갖다 0.5%로 늘린 겁니다. 그랬더니 N이 확 뛰어버렸죠. 그렇죠. 요거 보시죠. CNBC에서 재팬 10이어 10년물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가 0.25입니다. 여기가 0.25%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25까지도 가는 마이너스 0.25%라 국제 수익률이 그것도 참 웃기는 세상이었죠. 근데 지금 6월 달 보세요. 6월 달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금리가 0.4% 위로 팍팍 튑니다. 이게 스파크가 막 일어났어요. 결국 뭐냐 하면은 0.25%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데 일본 은행은 0.25% 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수익률 곡선 정책이었으면은 그러면 0.25% 넘는 시장 상황이 되면은 일본 은행은 무제한 국채 매수에 들어가갖고 가격을 끌어올려서 또 0.25% 안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6월 달에 연준이 시작했던 게 75p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 시장은 보기에 일본 너희들만 이렇게 버틸 수 있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딱 언제까지 할 거니? 그렇죠. 그러니 일본 국채를 던진 거예요. 일본 국채를 던지고 일본 국채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일본은행도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배팅이 나섰던 것이고 그거 갖다가 일본은행은 그때도 고집을 피우면서 N을 막 찍어서라도 국채를 막 사재낀 겁니다. 그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달러에 보십시오. 그 흔적이 이 6월 달 말입니다. 6월 달 동안에 128엔 하던 게 140엔 갑니다. N이 엄청나게 약세로 가죠. N이 엄청나게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0.5%까지는 열어둔단 말입니다. 위로. 그랬더니 지금 이게 0.46 뭐 이렇게까지도 가고 하는 그 상황이 확 뛰어버린 것이죠. 자, 그랬더니만 지금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는 YCC만 가지고 저렇게 조절을 했지만 저거는 금리 인상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BOJ에서 구로다 하리코 총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본 국채 시장에 조금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지 금리 인상은 아니다. 마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연준이 또 돈 풀면서 이거 QE 아니에요. not QE라고 불러주세요 했던 그때처럼 그냥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러한 현상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워낙 그 절이 낮은 이자로 그 엔화가 세계에 막 투자가 된 그 투자 자금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회수가 될 때 또 자산의 글로벌 자산의 어떤 폭락, 급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당장 떠오를 수 있는 제일 큰 걱정이 그거죠. 그래? 그러면 낮은 금리 일본 엔화 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가 있던 돈들이 그럼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엔화가 강해진 거죠. 네. 엔화가 강해졌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거 5, 20, 60, 120, 200일 선인데 이 200일 선 여기서 버티는 거 보십시오. 이놈의 선이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올라만 가면 20일 선이 또 이렇게 누르고 하다가 이걸 갖다가 확 부러뜨린 게 결국 BOJ 통화 정책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추가 급락으로는 안 가고 지금 사흘째 뭐죠? 131엔 또 깰 듯한 그런 기세였던 게 지금 이렇게 사흘째 더 밑으로는 가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도 못 오고 요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러고 있는 중이죠. 이날 그런 얘기가 들리더만요. 엔화 강세 쪽으로 옵션 들고 있던 친구들 이제 뭐 은퇴도 될 만큼 벌었다. 그러게 액수 단위들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5엔이나 빠졌으니까요. 순식간에 137엔 근방에 있던 놈이 131엔대까지 갔으니까 이런 장을 뭐 그거 했다면은 진짜 대박이죠. 은퇴까지는 아니라도 몇 년 놀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우리 달러원도 달라인 따라가면서 1,300원이 무너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작용했죠. 자, 그다음에 이거 미국채 10년물도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채 10년물이 이렇게 하다가 한 4.5 근방까지 갔던 놈이 흘러내려서 다시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일본은행 그게 크긴 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다시 개걸음입니다. 사흘째. 약간 연말이라는 특징도 봐주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거 저거를 호재로 봐야 되나 악재로 봐야 되나 요즘은 뭐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떨 땐 악재로 보고 어떨 땐 호재로 보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금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언제적 논리로는 아 좋네 안정화되네. 특히 뭐 기술주한테는 좋으네. 예. 할인율이 낮아졌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근데 지금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또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예,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경기 침체 걱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의 상황, 이 엔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상황, 아직은 우리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요거부터 보실까요? 그러면은 네. 지금 한번 그 여파를 한번 보시면은 10년물은 열었습니다. 10년물은 열었는데 지금 2년물은 보시면은 BOJ한테 별로 영향을 안 받았죠. 이게 미국채죠? 미국채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 연준을 물러보기. 연준을 물러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 즉 아까 보셨다시피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왔던 건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2년물, 단기물인 2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5%에 육박하는 그 정도까지도 갔잖아요. 그래서 마치 갈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죠? 이번에 나온 점도표가 내년에 5.25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직도 5.25 안 갈라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을 물러봐서라고 보는 세력들은 뭐라 그러나 하면은 점도표를 그렇게 찍고 무슨 뭐 아주 매파적으로 기자회견하고 했지만 시장은 안 믿는다. 쟤들 결국 5% 위로까지 금리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니면 또 하나 수급 측면에서 야, 이 정도면 미국 국채가 4% 이상 주는데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오잖아. 그렇죠. 이제 그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시면은 이날 보세요. 우리 10년 국채 선물이 BOJ 통화정책 나온 날 보십시오.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제법 국채 선물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소화하면서 정부에서 또 이렇게 안정 의지를 보치면서 금리가 제법 하향 안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이 좀 올라왔고 하다가 이날 BOJ 때문에 쿵 밀렸어요. 한 190틱 밀렸어요. 많이 밀린 날인데 그러고 나서 후속 팔로우 스루가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BOJ 쇼크에 출렁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단발성으로 그런 상황인데 요게 찝찝합니다. 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여기서 일본 재무성 차관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가 미스터 N이라고
부르는. 뭐 좀 인지도가 높은가 보죠? 꽤나. 아, 정확하게 잘 맞춰서. 예, 꽤나. 왜냐하면은 이분은 19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구로다 하루이코 이전부터 우리로 치면은 그거죠. 기재부, 옛날 재경부 이런 데서 국제금융국 이런 데서 사무관 출신에서 서기관 뭐 이렇게 다박다박 밟아온 분인데 그때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어요. 존재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N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제법 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스터 N이라고 불린 적은 뭐 한 20-30년 됐는데 그러고 나서 개요대 교수까지 한 거는 아는데 요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제목은 이겁니다. BOJ가 한 번 더 시장을 놀래킬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에. 그 얘기는 또 그 룸을 더 넓힌다든가 이겁니다. 금리 인상. 맞아요. 10년물 이거 트레이딩 밴드 즉 YCC에 지금은 0.5까지 했지만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1월 달 가서 1%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N은 120엔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은 120엔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자, 120엔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사카키바라는 어떻게 120엔을 볼 수 있을까? 저하고 똑같이 보래요. 그냥 피보나치 찍으니까 120엔이 나오네요. 그동안에 달러의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돌았잖아요. 돌면 차트쟁이들은 그냥 한번 저점 고점 확인되면은 이번에 꺾였으면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일단은 조정 차원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61.8%라는 조정의 맥시까지는 그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겁니다. 네. 지금 133엔이 중요했는데 133엔 깨고 나니까 126.5 내지는 127엔이 그 다음 보이고 그 다음에는 120엔입니다. 아마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다 보면 이쯤 내려가면 아마 얘가 올라와서 받칠걸요. 이 선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20엔은 그런 정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말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온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는 미스터 N의 예측이 내달 또다시 깜짝 긴축한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120엔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2달 전에 미스터 N 사카키바라의 경고 뭐 여기서는 아시아 경제만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국내 언론들이 다 보도했어요. 달러당 170엔 돌파할 수도 그때 막 150엔 넘고 할 때.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엔화가 내년 초에 170엔을 돌파해도 놀라지 않는다, 자기는. 그 다음에 일본은행 개입해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엔화 약세는 불가피하고 일본은행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팔고 해서 하는 이런 개입은 효과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 중앙은행도 환율 압력에 엔화가 너무 약해지다 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 시작할 것이고 그 시점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임기가 만료된 2023년 4월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게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최근 들어서 BOJ 정책위원들의 레토릭이 약간 바뀌고 기시다 총리도 슬쩍슬쩍 완곡하지만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어떤 흐름은 줬는데 이번은 아닐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달러엔 차트처럼 여기는 닉 티미나우스 같은 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리 힌트 주는 애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큰 장이 섰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 혹시나 퇴임하고 내년 4월 퇴임하고 새로운 총재가 임명이 되면 임명되고 그때쯤 그때쯤 예. 하겠거니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 거죠. 빨리 한 겁니다. 그게 당황한 거다 시장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은 했지만. 허를 찔렸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번 회의 때 혹시나 싶어서 N 강세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던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말씀 드릴까요? 요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너무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시거나 시황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사람들 말 바꾸는 것 같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때 170엔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때 뭐 200엔 간다는 소리 많이 했고 저도 8.15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뭐
6위안에서 7위안 넘는 포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10 넘는 달러 위안. 우리 뭐 1,400, 1,500을 다투는 이런 뭐 아예 숫자가 2로 2,000으로 바뀌는 이런 세상을 갖다가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같은 황당한 소리도 저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달 사이에 또 120엔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 핑계 대지 마, 임마. 네가 몰라서 그래. 아니, 골드만은 200불 간다 그랬어요, 유가 원래. 지금 70불이에요. 우린 골드만보다 저 소장님을 더 믿으니까. 아까 캐시우드 누나는 막 4,600불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됐고요. 600불만 가져도 사자는 떼고.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상황 변화가 있는데 네. 그 상황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딱 턴을 또 생각을 비율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거죠. 8.15의 대표님도 또 가끔 초대하시는 그 강영현 이사, 네. 그 호가 있잖아요. 강칠천. 강칠천. 예, 나스닥 7천 간다고 강칠천이 됐는데 이 뭐랄까 뜨문뜨문 들어서 그런 거예요. 뜨문뜨문 들어서 7천만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강 이사도 4분기 접어들면서 랠리 온다 그랬거든. 반등 올 때 털고 나오라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예. 그때 그냥 7천 했다가 뭐 올라간다 했다가 또 쟤는 늘 빠진다고 하는 애. 쟤는 뭐 빠진다 하다가 왜 또 올라가니? 아니 그렇게 탑만 하고 계시면은 세월 흘러가고 계좌만 녹아요. 그렇지. 세상 바뀌고 시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 인간은 뭐 빠진다 하던데 또 오른다 하네. 이 새끼 또 오른다 하니 이제 또 빠진대. 아우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악플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악플에 많이 시달렸고 악플에 나름대로 그거 했다고 저도 이제 악플에 굳은 살이 배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프죠 보면은. 아유 제가 이래 보니까 8.15 모니터가 그래도 여기 가족 분위기가 있으시더만. 그리고 점잖으세요 다들. 배려가 있으시고. 네. 딴 데 가보면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빈정대는 걸로 세월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보기에 딱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지금 요 N이 네. 다시 강세로 돌았을 때 이 미스터 N의 예측대로 그랬을 때 달라지는 환경은 뭐가 있을까? 그 말씀하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청산되는 상황으로 갈까?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좀 요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일본은 투자 회사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으면서 1년에 들어오는 투자 수익만 발생하는 투자 수익만 486조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가지고 들어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근데 이런 식의 변경이 있을 때 어쨌든 세계 증시에 세계 금융에 상당한 평지풍파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예. 혹시 또 M 빌려가지고 코인 했던 세력들이 많다면 그래서 요즘 다시 또 코인도 저는 시세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거다 그 뽀글이 그 친구 뭐 샘 뱅크맨 프리든가 이 인간도 보니까 참 거의 뭐 역대급 대형 사기를 쳤는데 이게 과욕이죠. 탐욕, 과욕이 아니라 탐욕과 탐욕. 과욕에다가 탐욕. 거기다 정치권 애들까지 섞여가지고 돈 받아먹는 재미로. 자,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N은 그렇게 됐고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유럽도 같이 22도 올리고 영국도 올리고 다 같이 50bp 했단 말이죠. 대표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4에서 4.5 가는 것보다는 3에서 3.5 그거보다는 2에서 2.5 가는 게 훨씬 더 묵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유로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장 보세요. 이 유로달러 보세요. 2에서 2.5를 했는 그날 이렇습니다. 유로가 강으로 못 가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 논리 똑같이 50bp를 하면 2에서 2.5 가는 유로존이 더 파워풀한 거 아니야. 4에서 4.5 가는 그건 이 구간에 벌써 반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달러 약세 현상이 아주 강해질 거라고 인덱스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달러는 강하게 약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중요하네요. 달러엔이 저렇게 쾅 무너졌고 엔화는 달러 인덱스의 중요한 구성 통화인데 왜 이렇게 달러가 확 안 밀리지? 유로가 일단 최근 들어서 특히 22 연준 이후에
유로가 1.06에서 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연말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분명. 지금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지금 휴가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지금 이 열번장에서 선수들도 큰 손들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는 유로 강 달러 약을 갖다가 바로 승부지어서 후행 스팬 위치가 12월 중에 가격대 위로 완전히 올라섰는지를 결정짓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1월 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아직까지 여기서 아주 크리티컬한 데서 승부를 못 짓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얘가 뚫고 내려오죠. 뚫고 내려온다는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있는데 뚫고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서 달러 롱 들고 있으면서 아차 쳐물렸다 이번에 좀 물렸다.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은 여기서 이 신호 나오면 야 이제 안 되겠다 던져라 이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해바뀌고 나서 첫 포지션을 갖다 달러 약세로 잡을까 달러 강세로 잡을까 고민하던 선수들은 이게 내려오는 순간에 기계들부터 시작해갖고 달러 숏을 막 주문을 낼 겁니다. 그래서 또 확 해갖고 인덱스 기준으로 100이 가자고 막 덤빌 거예요. 그거 갖다 지금 승부를 못 낼 뿐입니다. 달러엔만 갖고는 그게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제가 한번 잘 정리돼서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우리 달러 인덱스 말입니다. 네. 비중이 이렇습니다. 유로화가 이만큼, 엔이 이만큼이에요. 파운드 이렇고.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입니다. 73년 3월에 10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BBDXY, 블룸버그의 BB입니다. 요거는 또 어떤 거냐 하면은 블룸버그 자체적으로 현물한 지수를 만드는데 요거는 2004년 말을 천으로 해서 살피고 있어요. 재밌는 게 유로화 비중이 확 줄죠. 57.6에서 32.6. N은 오히려 달러 인덱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쭉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못 보던 통화들 이거네요. 멕시코 페소 거의 한 10%. 그리고 호주 달러. 그리고 한국 원화. 그리고 역의 위안화. 인도 루피. 이렇게 해서 10개 통화로 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 원화가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에서 거의 8번째로 비중이 크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에서 우리 한 10위권 내지는 9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돈도 이 정도 세계 교육 비중을 따진다면 이 정도 경제 규모를 보면 이 정도 들어가도 되는데 다만 아직도 이런저런 뭐 스포츠가 됐건 문화가 됐건 뭐가 됐건 학문 쪽이 됐건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돈도 저까지 왔습니다. 돈의 위치도 위상도 저까지 왔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그놈의 현선물 섞은 짤짤이에 휘둘리는 그런 어떤 후진성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는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엔화만의 강세로 달러 인덱스 전체가 훅 돌았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하여튼 이러한 것들 달러가 아니 엔이 120엔 간다 만약에 네. 그 어떤 그 저 미스터 옌의 예언대로 예측대로 1월달이라고 그랬네요 아까? 네. 뭐 1월달에 바로 또 YCC 일본 중앙은행이 또 확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뭐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엔고 현상이 벌어지고 120엔까지 간다. 그럴 때는 또 역시 지금보다는 더 큰 충격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요 환율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네. 대표님.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요거 한번 보시죠. N원 재정 환율입니다. 이날 BOJ 데일리부터 보시죠. BOJ 통화 정책이 있었던 날 N원 환율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달러원 나누기 달러엔인데 아까 앞서 차트 보시다시피 하루에 5엔 이상 빠졌던 달러엔에 비해서 우리 달러원도 떨어지긴 떨어지면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달러원 환율은 덜 떨어지고 얘는 훅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나누기 이고 했던 N원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사실 930은 100엔당 930은 찍고 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한 960 내지 970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이거 잘하면 다시 100엔당 1000원 가나? 10대 1로 가나? 그러면 127엔 가면 1270, 125엔 가면 1250, 120엔 가면 1200원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인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냥 100엔당 960 내지 970에서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우리 원화 환율도 100엔원 한 970원에다가 기준을 해서 달러엔 환율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전망을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이게 저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앵고가 되면 당연히 우리도 원고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의 어떤 위기 상황과 아니면 어떤 큰 변동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는 거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우리는 또 떨어지는 현상. 달러에는 떨어지는데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더 가치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얼추 100엔당 970원 근방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해바뀌고 나서 엔원 환율이 다시 100엔당 1000원 회복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만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원고 상황이 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거 갖고 예를 들면 그건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엔화가 강해졌다. 그러면은 뭐 도요타하고 경쟁하는 뭐 우리 국내 현대나 기아차는 유리하다. 뭐 그런 식의 논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논리입니다. 이론이고 실제 그게 주가에 그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엔이 여기서 더 강해지는 달러엔이 급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엔캐리 청산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섬찟한데 그 와중에 달러엔 떨어지는 만큼 달러원도 같이 떨어지는 엔화도 강해지고 원화도 강해지는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아닌 얘는 흘러내리고 우리는 버티거나 위로 가면은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흐름, 요 환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과 엔화의 어떤 방향, 이걸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